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이상운동 질환 이야기, 파킨슨 TV 플러스의 사회를 맡은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전문가의 시각에서 저를 도와주실 이웅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웅우입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실 새로운 교수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뇌리신경과 원장 김경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신정환입니다. 네, 오늘은 공중파에서 방송 경험이 있으신, 방송으로서는 경험을 증명하신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상당히 방송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김경준 원장님께서는 우리말 겨루기 우승자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는데 아무나 우승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 하게 돼요? 네, 오늘도 어떤 그 우승자의 마음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오셨는지. 그때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셨고요. 상금을 노리고 나갔는데 오늘은요? 어떤 입장으로 나오셨어요? 오늘은 이제 많은 정보 중에서 좀 옥석을 가리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정환 교수님께서는요, 또 장학 퀴즈 또 출신입니다. 오늘 방송 이력이 아주 화려하신 두 분과 함께해서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어떤 각오로 나오셨습니까? 20년 전 EBS 장학 퀴즈 출연할 때는 정말 비장한 각오로 나와서 장렬하게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방송에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시각에서 나오셨으니까요. 많은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구호 외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플러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웅우 교수님, 오늘은 어떤 이상운동질환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떨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떨림이라고 하면 제가 파킨슨 TV 시즌 1 때 안정 떨림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 비슷한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떨림이고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주로 안정 떨림을 말씀을 드렸으면 오늘은 저희가 파킨슨 TV 플러스를 하니까 더 다양한 또 조금 더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경 씨 혹시 근데 떨림이 어떤 원리로 생기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보통 떨릴 때는 이렇게 긴장을 해서 떨린다거나 아니면 너무 추워서 나도 모르게 떨린다거나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떨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원리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경우에 생긴다는 거? 정확히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불수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떨림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작용근하고 기랑근이 교대로 왔다 갔다 수축하는 것이 떨림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굉장히 규칙적이고 진동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떨림의 기본 개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내 의지와는 다르게 마음대로 반복되는 것. 이게 떨림의 핵심이군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증상도 떨림에 포함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때 나왔던 게 아마 근간대경련 그리고 근긴장 이상증 아마 요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얼핏 보면은 떨림하고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약간 구분은 되는데요. 굉장히 빠른 움찔움찔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움찔움찔하는데 근데 그 움찔이 한 번 나타나면 떨림이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움찔움찔 하면은 떨림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근긴장 이상증은 이제 몸이 뒤틀리듯 이제 경련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데요. 근육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고개를 예로 들면 이렇게 한쪽으로 움직이는 이것도 떨림처럼 보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의학적으로는 저희가 요거를 떨림, 근간대경련, 근긴장 이상증 이렇게 구분해서 부릅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은 이게 구분이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병원에 떨립니다 하고 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떨림의 기본 개념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아까 떨림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정환 교수님? 네, 떨림의 양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생기는 떨림도 있고요. 우선 방금 말씀드린 가장 흔한 큰 분류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본태 떨림, 두 번째가 파킨슨병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떨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원인으로는 과장된 생리적 떨림, 심리적 원인에 의한 떨림, 손의 질환에 의한 의도 떨림 등이 있어요. 종류가 많아서 갈 길이 아주 먼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떨림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본태 떨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준 원장님, 본태 떨림은 뭐고 대표적인 증상 그리고 특징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본태 떨림은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제일 흔하게 보는 떨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게 영어로는 essential tremor라고 하고, 이 essential tremor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본태 떨림이 되는데, 요 본태 떨림이란 말이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진료실에서 이제 보통 환자분들한테 수전증, 단순 수전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태 떨림에서 나타나는 이 떨림의 특징이 이제 체위 떨림이라고 해서 이제 정식 명칭은 활동 체위 떨림이라고 하거든요. 이 활동 체위 떨림은 이제 뭔가 자세를 유지를 하거나 어떤 동작을 취할 때 그럴 때의 떨림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떨림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통 환자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게 뭔가 물건을 잡을 때 덜덜덜덜 떨린다, 아니면 수저질을 할 때 덜덜덜 떨린다, 아니면은 뭐 어려운 자리나 그런 데 술을 따르는데 이제 술잔을 받거나 따를 때 이제 덜덜덜 떨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양손을 내밀어서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팔을 뻗어서 이제 손바닥을 이렇게 뒤로 젖혀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팔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자세를 취할 때 떨림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흔하진 않게 다리를 쭉 뻗는다거나 그럴 때도 덜덜덜 떨리는 그런 떨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흔하지 않게는 이제 목소리가 떨린다든지 뭐 입술이 떨린다든지 턱이 떨린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본태 떨림이 이제 나타나는 부위는 제일 흔한 데가 이제 팔이랑 손 이쪽에 양쪽에서 좀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게 전형적인 본태 떨림이고, 이제 손이랑 팔 다음으로 잘 떨리는 데가 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채머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보통 잘 나타나는데 이렇게 머리를 좌우로 흔든다든지 아니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이런 머리 떨림이 이제 본태 떨림에서 좀 이제 팔이랑 손 다음으로 잘 나타나는 그런 떨림의 양상이고, 다리 떨림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팔이랑 손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떨리진 않습니다. 본태 떨림 같은 경우에는 발병 연령은 이제 10대, 20대 그때 이제 보통 잘 생기고, 그 다음에 좀 연세가 드셔서 이제 60대, 70대 어르신들한테서 이 떨림이 좀 더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아주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딱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은 젊었을 때는 진폭이 작고 좀 빠른 달달달 떨리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진폭이 크고 조금 느린 그런 떨림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태 떨림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나 더 위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떨림이 있다면 자식인 나도 떨림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본태 떨림은 혹시 유전일까요? 본태 떨림은 유전병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쭤보면은 저희 어머니도 떨었고 할머니도 떨었고, 얘기 들어보니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도 떨었고 우리 어머니도 떨었고 내 동생도 떨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끼리는 얼굴의 생김이 비슷하듯이 맞아요. 뇌도 비슷하게 생겼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외래에서 많이 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손 떨려서 오시면 요즘 저희가 파킨슨 TV도 하고 홍보도 많이 되다 보니까 파킨슨병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파킨슨병이 아니냐, 내지는 이 병이 파킨슨병으로 바뀌는 거, 옮겨가는 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 환자를 이제 저희가 관찰을 해보면 이런 본태 떨림으로 진단된 분들이 파킨슨병으로 꼭 더 많이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특히 이제 저희 전문가들한테 진단을 받으셨다면 적어도 현재는 파킨슨병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말을 조금 조심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본태 떨림이 현재 있고 그런 파킨슨병이 배제적으로 안 생기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위험도가 역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태 떨림 환자들도 저희가 진료를 보면서 혹시 본태 떨림의 특징적인 모습은 이제 계속 가는지, 또 파킨슨 병처럼 보이는 모습들은
또 중간에 나타나지는 않는지 저희가 잘 관찰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어느 정도 파킨슨 병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수전증만 생겨도 조금 불안해 하시는 마음이 생기실 것 같아요.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떨림의 양상이 다르다. 체위 떨림과 안정 떨림, 뭐가 더 이제 두드러지느냐의 차이도 있고, 우리 파킨슨 TV에서도 배웠듯이 파킨슨 병은 떨림 외에도 운동 완만, 경축, 보행장애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비운동 증상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저희 진료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파킨슨 병이 얘기가 나온 김에 자연스럽게 두 번째 떨림, 파킨슨 병이 원인되는 떨림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신정환 교수님께서 증상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파킨슨 증상의 대표적인 세 가지라고 하면 떨림, 그리고 서동증, 그리고 경직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환자분들께서 가장 민감하게 인지하고 파킨슨병을 의심하고 저희 진료실에 내원하시는 원인이 바로 떨림이에요. 하지만 이 떨림의 양상이 본태 떨림과 굉장히 서로 반대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안정 떨림, 저희가 영어로는 resting tremor라고 부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쉴 때, 몸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을 때 나타나는 떨림이라는 얘기인데요. 가장 잘 보이는 거는 사실 걸을 때예요. 걸을 때 저희가 자연스럽게 팔을 내리고 이제 걷게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을 걷게 하면서 보행을 주로 보는 게 아니라 손의 떨림을 이렇게 주로 관찰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떨림의 모양도 본태 떨림과 다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손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진폭도 아까 분대성 떨림보다 좀 크고요. 네. 주파수, 즉 1초에 떨리는 횟수가 훨씬 더 느립니다. 의학용어로 부르기로는 이제 필 롤링 트레머, 즉 알약을 손에 두고 굴리는 것처럼 보이는 떨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직접 몸으로 시연해 주시니까 이해가 더 빠른 것 같고요. 아니, 장학 퀴즈에서 왜 떨어지셨어요? 그 300회 특집이었는데. 네, 지금 나가면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 막 우승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파킨슨병 운동 증상 때 나왔던 증상이라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김경준 원장님, 안정 떨림이 나오면 바로 파킨슨 병이구나라고 짐작하시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건 또 아니에요. 네. 본태성 떨림이 심한 그런 경우나 아니 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근긴장 이상증에서도 이런 안정시 떨림처럼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사실 안정시 떨림보다는 이제 활동 체위 떨림, 팔을 들거나 그럴 때 떨림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외의 떨림은 어떤 질환이 있는지 알려주실 차례인데요. 이름이 좀 길고 특이해서 이훈 교수님, 제가 다 까먹었어요. 좀 알려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면 되니까요. 첫 번째 떨림은 이제 저도 이제 한국말로 하긴 조금 어색한데요. 과장된 생리적 떨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떨리는 경우고요. 나머지 중에 세 번째는 손해 질환에 의한 의도 떨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 중에서 첫 번째 과장된 생리적 떨림, 커피 마셨을 때 또 긴장했을 때 이런 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김경준 원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사람 몸이 이제 기계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세한 떨림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그 자그마한 바늘 구멍에 실을 끌 때 손이 떨리잖아요. 그렇게 좀 미세한 움직임을 한다거나 정밀한 작업을 할 때 이제 나타나는 떨림이 이런 생리적 떨림의 가장 좋은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리적 떨림이 좀 과장돼서 나타나는 게 과장된 생리적 떨림입니다. 이런 과장된 생리적 떨림은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손을 펼 때 손끝이 떨리는 게 이제 이런 떨림이 이제 과장된 생리적 떨림의 좀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과장된 생리적 떨림이 나타나는 상황이 뭔가 좀 화가 난다든지 불안하다든지 뭔가 긴장을 많이 했을 때 아니면은 운동을 굉장히 심하게 해서 좀 몸이 좀 힘들 때
그리고 이제 몸 안에 무슨 대사 질환이 있는 경우에 뭐 예를 들자면은 당뇨가 있을 때 혈당이 떨어진다든지 갑상선 기능이 좀 과하다든지 간 기능이나 이제 콩팥, 신장의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구리 대사가 저하되는 윌슨병이라는 이제 병이 있는데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끊게 되면은 이런 금단 증상으로 떨림이 나타날 수 있고 떨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약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을 드시는 경우에도 이런 생리적 떨림이 좀 과장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긴장하면 떨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러면 과장된 생리적 떨림에 속한다. 그리고 제가 아들이 숙제를 안 해놨다. 그럼 너 엄마가 해놔라 했잖아. 이런 화가 났을 때도 과장된 생리적 떨림.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그렇죠. 뒷목을 잡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약물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약물이 이런 떨림이 생기게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구독자분들께서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떨림의 경과가 비교적 갑자기 시작을 하였고 공교롭게도 그 시작된 시점에 새롭게 시작한 약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약물 유발성 떨림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약재로는 천식 치료에 쓰이는 기관지 확장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떨림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정신과에서 흔히 처방을 하게 되는 항우울제 중에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아미틀리틸린과 같은 삼원계 우울제, 양극성장에 쓰이는 리튬, 항경련제 중에 발프로산, 항암제나 부정맥약의 일부 중에서도 이렇게 떨림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소화제 중에 레보설피라이드나 메토클로프라마이드 같은 약 성분, 그리고 할로페리돌 같은 항정신병 약들이 복용을 했을 때 이렇게 떨림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 교수님께서 이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약을 조심해야 되는 거, 약을 이제 중단했을 때 약에 의한 떨림은 어느 정도 멈추게 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부작용의 리스트에 있다고 다 생기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약들이 필요해서 쓸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떨리게 한다고 들었으니 끊어야지 이렇게 결정하셔서도 위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환자에게 중요한 약이고 그 중요한 약에 불편한 증상으로 떨림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뭔가를 위해서는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신정환 교수님 수고하신 김에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원인에 의한 떨림하고 손해 질환에 의한 의도 떨림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심리적 원인에 의한 떨림은 다른 가능성을 다 배제하고 가장 마지막에 생각을 해보는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원인은 심한 생활상의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본인이 그 떨림 증상을 가짐으로써 생길 수 있는 보상과의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 떨림의 양상이 좀 일관적이지 않고 굉장히 변이도가 높은, 즉 어떨 때는 이런 떨림이 나타나고 어떨 때는 이런 떨림이 나타나고 떨림 이외에 근긴장 이상과 같은 다른 증상과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다른 신체 부위를 움직이거나 혹은 이쪽 손 떨림이 굉장히 빠르게 떨리고 있는데 반대쪽 손을 일정하게 느린 주파수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주파수와 거의 이제 같아지는 그런 저희가 인트레인먼트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손해 질환에 의한 의도 떨림이 있습니다. 손해는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움직임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담당하는 그런 뇌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조화롭지 못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으로 목표물에 다가갈수록 조준이 안 되고 떨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가 이런 걸 의도 떨림이라고 부르고 손의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손에 어떤 문제가 생기신 분들에게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손의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 보일 수 있는 떨림 특징 중에 하나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머리를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이런 떨림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도 떨림은 뭔가 다트반에 다트 던지는 기분 같겠어요. 저는 분명히 가운데 10점을 딱 쐈는데 점수는 0점 막 이러잖아요. 좀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하신 내용을 다 포함해서 다음에 이제 손해 질환을 다룰 때, 실조증을 다룰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증상과 원인, 특징 등을 살펴봤으니까요. 진단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환자분들께서는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무슨 떨림인지는 디테일하게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선생님 저 여기가 떨려요 라고 환자가 말씀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어떤 과정으로 세부적인 질환을 진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경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번 에피소드 근긴장 이상증 에피소드에서 유달라 교수님께서 환자를 이제 매의 눈으로 관찰해야 한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어디가 떨리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떨리는지 그런 거를 이제 유심히 이제 저희가 좀 시간을 두고 진료실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저희 선배랑 반 농담 삼아서 우리 이제 이상운동 진료실은 좀 점집 같은 분위기다. 예, 환자의 관상을 좀 많이 보고 좀 뚫어지게 많이 봐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단순히 환자를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만큼 저희가 또 환자분들한테 뭘 많이 물어봐야 합니다. 떨림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또 어느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디가 떨리는지 그리고 이 떨림이 시간을 지나오면서 어떤 양상으로 변하는지 더 심해지는지 아니면 좋아지는지 비슷한지 아니면 또 어떨 때 심해지고 어떨 때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드시는 게 있는지 또 이런 떨림 말고 다른 병으로 병원을 다니시는 게 있는지 그런 것들도 꼭 확인을 해야 되고 가족분들 중에 떨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지도 저희가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떨림이 사실 항상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떨림이 있다 없다 그런 분들도 계신데 진료실에서 이 떨림이 안 보이면 저희가 좀 파악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녹화를 해서 이 떨림이 어떻게 나타난다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떨림이 어떤 식으로 어느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났고 어떤 경과를 여쭤봤는지를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감별 진단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파킨슨병에서 나타난 떨림이랑 본태 떨림의 좀 감별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안정시 떨림이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에서 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게 주요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본태 떨림 같은 경우에도 비대칭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지만은 양쪽으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안정시 떨림보다는 태위 활동 떨림이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감별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웅 교수님, 지난주에 유달라 교수님께서는 매의 눈으로 거의 탐정 수준으로 이렇게 진찰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또 오늘은 어디 보자 거의 점집 수준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떨림 증상은 보이잖아요. 이 외관상에 특징적인 게 있는지만 보고도 판단이 그럼 가능한가요? 네, 사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전형적이고 확실할 때는 이제 뭐 증상만 보고 진단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희는 치료 가능한 또 원인을 없앨 수 없는 병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검사들이 포함돼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신 교수님께서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추가로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인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다른 교정 가능한 원인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는 갑상선 기능 검사,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혈당 검사, 윌슨병과 관련된 검사, 이런 검사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검사는 이상이 나오게 되면 이 증상으로 떨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하고요. 저희가 아까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린 손해 이상에서 보일 수 있는 떨림이 생긴다든지 혹은 떨림 증상 이외에 다른 이상운동 증상이 동반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뇌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뇌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간단한 떨림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역시 다양한 원인이 있으니까요. 정확한 검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용우 교수님, 이제 진단이랑 검사 어떻게 하는지까지 알았으니까 하이라이트죠. 치료법을 알려주시죠. 그러고 싶은데요. 저희 또 치료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간은 이미 저희가 충분히 많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린 것 같아서 그건 다음 이 시간에.
뭐 네. 파킨슨 TV 플러스가 아침 드라마도 아니고 네. 여기서 딱 끊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류의 떨림이 있는지 또 특징은 무엇인지 진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하면서 확실하게 기억하셔야죠. 더욱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 TV 플러스가 준비한 핵심 요약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경과 의사들과 함께 알아보는 이상운동 질환에 대한 모든 것. 파킨슨 TV 플러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께 질문만 받다가 이렇게 화면 앞에 서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김경준 교수님부터. 네, 과장된 생리적 떨림을 이기고 이렇게 여러 교수님들과 이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참 재밌고 또 영광이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시간 함께 하면서 제가 평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을 다룰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제 환자분께서 외래 진료 오시면서 파킨슨 TV 보고 공부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웅우 교수님도 오늘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오늘 오신 교수님들이 다 저랑 친분이 있는 교수님들이라서 이분들 이렇게 떨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떨림 제가 보기에는 약간 보여주시기 위해서 떠셨던 것 같고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분들을 왜 이제 모셨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확실히 방송 경험자라 이렇게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다음 편이 또 기대됩니다. 자,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플러스 지속적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요. 좋은 정보 그때그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요.